세계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17일 아침 일본 언론은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제도 인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그보다 앞서 일본을 겨냥해 관광과 유학 분야에서 압박 조치를 연속적으로 구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가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권위주의 국가가 즐겨 쓰는 익숙한 교본입니다. 전쟁을 포장하며 진실을 눌러온 모스크바식 선전과 닮았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합니다. 중국은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각종 경보와 정치적 신호를 내고 일본행 취소를 지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긴장 국면에서의 사실상 제재였습니다. 사안의 배경에는 대만 문제, 센카쿠 갈등, 그리고 도쿄의 강경 발언이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었고 중국 측의 거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말의 톤은 점점 높아졌고 계산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위기 직후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의 안전 경보를 띄우고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하룻밤 숙박비가 얼마인지 같은 삶의 숫자들이 공포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두려움을 무기화했듯 베이징도 일상의 불편을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중국 국제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일본행 환불과 변경을 수수료 없이 허용했습니다. 취소가 쉬워지면 수요는 더 빨리 꺾입니다. 부드럽지만 정교한 타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 문제도 이미 긴장을 키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와 안전성 우려 확대 보도를 통해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소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관광 재개가 시작됐지만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조합은 경제와 심리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일본 관광 산업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큽니다. 여기에 또 한 번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유학도 압박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유학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며 안보와 정치 환경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시적 금지 대신 불안감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일본 대학들의 재정과 지역 경제는 외국인 유학생에 크게 기대는 곳이 많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임대 수요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충격을 수치로 보겠습니다. 2024년 일본은 약 3,600만에서 3,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고 총 지출은 약 8.1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은 자동차 산업 다음가는 거대 수출 산업으로 간주됩니다.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방문자 수로는 상위권이지만 지출에서는 사실상 1등입니다. 약 1.7조 엔 전체의 21%가 중국인 지출로 추정됩니다. 여행 지출 100엔 중 20엔이 중국 손님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항공사들이 환불을 풀면 일본의 외화 수입 원천에 직접 타격이 됩니다. 시장은 유머가 없습니다. 여행과 리테일 관련 주가가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현장의 파급은 더 구체적입니다. 숙박, 항공, 철도, 여행사는 객실과 좌석을 채울 큰 손을 잃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면세점, 화장품과 생활가전을 파는 체인점은 매출이 꺾입니다. 교토와 오사카, 홋카이도, 도쿄의 쇼핑 지구는 중소상공인의 고용과 매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학에서도 충격은 조용하지만 더 구조적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은 약 33만 명대,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12만 명을 훌쩍 넘는 최대 집단입니다. 유학생 한 명은 연간 생활비만 약 100만 엔, 등록금까지 합치면 약 180만에서 250만 엔이 순환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줄면 대학 재정과 임대시장, 생활 상권 전반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 인재 풀 자체가 얇아집니다.
이 인력은 장차 양국의 가교가 되곤 합니다. 요컨대 중국의 이른바 부드러운 제재는 일본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깁니다. 베이징은 자신들의 지렛대를 잘 알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꺼내드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 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기존 법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핵심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도쿄는 특사를 베이징에 보내 설명하고 외교적으로 긴장을 낮추려 하지만 입장을 후퇴시키지는 않습니다. 공손하지만 사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폭력으로 외교를 대체하려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전쟁은 진실을 늦출 뿐 멈추지 못합니다. 양국 정부의 관계는 이번 설전으로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베이징이 신임 총리에게 훈수를 둘 수 있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다카이치는 일본의 불만 목록을 또렷이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대만 발언이 나왔고 중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위기는 외교 수사 하나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만입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일본은 대만의 안정이 곧 자국 안보라고 판단합니다. 제국주의 시대 대만은 한동안 일본의 식민지였고 역사와 문화의 연결이 여전히 깊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지만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로 높이는 데는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내각 지지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강경 발언이 국내 정치에서 역풍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대만 문제는 외교나 경제가 아니라 생존 안보의 의제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끈 2015년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다카이치는 그 틀을 대만 사례로 구체화해 크게 말했을 뿐입니다. 도쿄의 지도로 보면 대만이 무력으로 굴복하면 오키나와와 난세이 제도를 비롯한 일본 서쪽 섬사슬, 해상 운송로, 기술과 전략적 지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단기 관광 수입 몇 %의 감소는 장기 안보 비용에 견주면 작은 값입니다. 2010년과 2012년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센카쿠 해상 충돌 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죄었고 일본은 원가를 감수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반일 시위와 불매로 일본차 판매가 급락했을 때도 일본은 센카쿠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무기를 감안하고도 안보와 주권에서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을 것입니다. 11월 17일 센카쿠 인근 영해에 진입한 중국 선박 4척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닙니다. 2024년에만 중국 공선의 진입이 39차례 보고됐고 거의 연중무휴로 접속 수역에 중국 선박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 차례 동시 진입이 이어졌고 중국 해경 헬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발언 직후의 진입은 일회성 반응이 아니라 장기 목표의 일부로 보입니다. 중국은 센카쿠 주변 상시 존재를 정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영해 침범의 특별함을 닳게 만들고 공동관리인 양 보이려는 계산입니다. 익숙함이 무감각을 낳는 효과를 노립니다. 중국이 보낸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입니다. 충돌 위험과 압박은 만들되 미국의 군사 대응 명분선을 넘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일본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을 끌어올리는지 경제 압박과 해상 압박을 함께 걸며 대만 발언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미국은 조약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지 아니면 제7함대의 항모와 구축함, 초계기가 뚜렷한 억지 태세를 보이는지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비용은 적고 효과는 큽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의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합니다. 중국의 수단과 일본의 의존도를 잘 압니다. 약점과 타깃을 알면 방어선도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안보 경제 얽힘을 줄이며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탄약이 없는 교훈은 늘 값이 쌉니다. 탄약을 쓰며 얻은 교훈은 오래 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고 있는 교훈은 값만 비쌀 뿐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은 일본이 오랫동안 지켜온 비핵화 3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일한 원폭 피폭국으로서 일본은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입 금지는 동맹의 핵 억지 효율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모두 핵 보유국인 현실에서 일본 보수 진영은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유사시 미군의 핵 전력이 일본에 전개될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강력한 억지입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대응 시간을 줄이고 지휘 시설과 함대에 가해지는 압박을 키우며 교리를 바꾸거나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이 말은 일본이 스스로 핵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공기와 함정, 기지의 핵 탑재 가능성에 대한 함구와 모호성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현실적 발상입니다. 더 멀리 가면 나토식 핵 공유 논의도 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 영토에 핵을 배치하고 평시에 공동훈련을 하되 통제권은 미국이 쥐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막으려며 이 모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전력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의 처방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가는 브레이크는 조용할 때 더 강력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제1열도의 사슬을 넘어야 합니다. 일본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노로 이어지는 그 사슬은 거대한 문틀입니다. 요코스카와 사세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북쪽에서 그 문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미일 동맹은 중국의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가 태평양의 거실로 나가는 길목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압박합니다. 열쇠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 문틀에서 이탈하면 서태평양의 억제 구조는 붕괴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지키는 것은 조약 이행이자 전후 질서의 기둥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일본을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자 네트워크의 힘은 조용하지만 길고 질깁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학습 중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혼자의 힘은 빠르게 보이지만 쉽게 꺾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책상 위에는 베이징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세 장의 패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입니다. 아베 신조의 제자인 그는 2015년 안보법제의 연장선상에서 대만을 생존 위협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조사에서 정부 지지율은 70% 안팎으로 뛰었고 제한적 재무장에 대한 찬성은 최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높일수록 일본 내 보수 여론은 헌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도로표 지판을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구조항은 전후 일본을 묶어둔 심리적 법적 족쇄였습니다. 만약 그 족쇄가 풀리면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가진 일본은 짧은 시간에 정상 군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입니다. 미란 보조약 저조는 어느 한쪽에 관리해 있는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상대가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응한다고 규정합니다. 역대 미 대통령은 이 조항이 센카쿠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에서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이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의 그림자만으로도 계산서는 달라집니다. 셋째는 경제입니다. 일본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통해 수출입과 기술 이전을 정밀하게 통제합니다.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제를 강화했고 이중용도 기술 이전도 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중고급 장비와 소재 의존이 큽니다. 광리소그래피와 정밀계측처럼 공급자가 몇 되지 않는 분야에서 일본이 허가를 더 엄격히 하면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 국내 총생산 충격은 소수점일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 기술 자립의 시계가 늦춰집니다. 망치를 내리치지 않고도 매년 성능을 떨어뜨리는 메스를 쥔 셈입니다. 핵심은 일본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시장과 국가 권력을 앞세운 단독 플레이어라면 일본은 미국과 유럽, 주요 7개국,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의 옵정 등 다자 그물망 속에서 움직입니다. 중국은 일회성 충격에 강하고 일본은 장기전과 다자 협공에 강합니다. 전장의 교훈이 그러하듯 속도전은 순간을 바꾸고
연합전은 구조를 바꿉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속도전에 집착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승전보는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일본의 지갑과 영토 감각을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시대의 일본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중국의 압박은 일본을 미국의 해구산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더 세게 밀수록 도쿄는 더 멀리 물러서거나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특히 동북아의 긴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쪽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이 힘의 대결이 이 지역의 내일을 정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았듯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반작용을 부릅니다. 전쟁은 해답이 아니라 비용일 뿐입니다. 오늘 세계정세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